네, 안녕하세요. 포철공고 50기 학생들 여러분. 오늘부터 조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선이라고 한다면 고려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요. 그럼 조선도 한번 고려와 같이 시대 구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도 고려시대하고 똑같이 조선의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데요. 혹시 조선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게 하는 그 기점 아십니까? 네, 고려를 설명해 보자면 고려는 무신정변이라고 배웠을 텐데요. 조선은 네, 양난으로 구분을 합니다. 양난은 두 개를 부를 때 양자, 그리고 난자는 국난할 때, 난리할 때 난자. 그러니까 두 개의 난리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두 개를 어떻게 부르느냐? 이거를 임진왜란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하나는 병자호란, 정묘호란 할 때 그 호란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은 임진년에 일어났던 1592년에 일어났고요. 7년간에 있었던 전쟁을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호란은 병자호란, 이게 제일 컸던 호란이라서요. 정묘호란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요 호란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163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각각 외놈들이 쳐들어오고 오랑캐가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이름이 됩니다. 즉 위와 아래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었던 양 두 개의 엄청난 상황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조선의 전기와 후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시대는 1392년에 개국을 해서 일제강점기 1910년에 대한제국이 망하는 시기까지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는 세기별로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즉, 요 1392년은 14세기 말인데요. 14세기 말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분하실 때는 뭐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는 각각 어떠한 시기에 일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좀 이따가 중간쯤 가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조선의 건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딱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조선의 건국 과정이고요. 두 번째 15세기에 있었던 15세기 조선 초기의 왕들 4명의 업적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배우기 앞서서 국가가 야 이거는 꼭 알아야 돼 라고 해서 성취 기준을 세워놓는데요. 그 교육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배울 때 말이야 주변 국가의 변동 상황하고 고려 말 조선 초의 사회 경제적 변동 이것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조선의 건국 과정과 유교적인 민본 백성 민자의 근본 본 백성이 근본이 된 이념에 입각한 통치체제 정비의 노력을 설명할 수 있어야 조선을 배웠다라고 할 수 있어. 요겁니다. 자 그러면 주변 국가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었는가를 지금부터 한번 여기 106쪽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두 가지의 키워드를 잡아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14세기 후반에 중국에서는 원나라의 국력이 쇠퇴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의 이름이 명나라입니다. 흔히 이것을 두 개의 나라가 교체한다라고 해서 원명교체기라고 부릅니다. 주변 국가가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세력이 교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 누가 일어나느냐? 홍건적이라고 하는 붉은색 수건, 두건을 쓴 도적대들이 등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등장하죠. 하나 더 TMI로 설명을 드리자면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가 멸망했을 때 등장하는 세력은 황건적이고요. 원나라가 쇠퇴하고 나서 등장하는 것은 홍건적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아주 재밌는데요. 이거 혹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시면 음양오행설이라고 얘기하는 그 오행의 입장에서 이 두건 색깔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명나라를 세웠다. 요거 이야기. 일본에서도 등장하는 세력들이 있는데요.
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명교체기의 시기에 누구와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면서 매우 힘들어진 시기였다. 그런데 국내의 상황은 어땠느냐? 고려 말 조선 초의 사회 경제적 변동을 두 번째 문단에서 설명을 하네요. 두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에서 권문세족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불법적으로 농장을 확대하고 있었고 쌤 농장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아주 커다란 땅을 농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는 farm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권문세족들이 자신들의 힘을 믿고 엄청나게 넓은 땅을 사적으로 소유했었던 거 그것을 농장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농장 사이즈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됐었냐면요. 산과 산을 경계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지에 서서 저기에 있는 산과 저쪽에 있는 산 사이에 딱 내 땅 혹은 물과 물 사이를 경계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강과 저 강의 사이는 내 땅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그 정도를 농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권문세족만 이런 식으로 넓혔느냐? 아닙니다. 불교 사원들마저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권문세족과 불교 이 두 개의 세력이 사회 모순을 잠재우지를 못할 망정 심화시켰던 상황이 고려 말 조선 초의 상황이었다. 이해하시죠? 하나 적어 놓읍시다. 그렇구나. 권문세족과 불교 세력들이 사회 모순이 아주 심각하게 엉망진창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것에 대적하기 위해서 등장한 세력들을 우리는 무슨 사대부라 부른다. 신진사대부라 부른다. 그렇지. 자, 신진사대부는 당시에 브레인의 역할을 했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불교는 안 돼. 그래서 새로운 세력이었던 성리학을 등장을 시켰고요. 이들과 함께 손을 잡았었던 신흥무인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교과서에는 신흥무인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새로운 세력이었던 신흥무인의 사람들 이름을 둘 적고 있죠. 최영과 이성계 등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신흥무인들은 홍건적과 왜구를 막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TMI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최영은 신흥무인은 아닙니다. 최영은 살짝 권문세족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 치고 오늘 배울 내용에 그 등장했었던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잠시 보자면 이래요. 자, 태조 이성계부터 해가지고 왕자의 난, 즉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을 설명한 게 45회에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울 4명의 왕 중에 이런 왕들이 있었군. 그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역시 누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렇죠. 세종이 가장 많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중앙통치제도랑 지방제도, 지방행정제도 그거를 지금 배울 예정이구나. 나머지 것들을 넘어가면서 차차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채워볼게요. 이건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명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제3개가 재편되면서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게 되었군. 원명교체기. 그 당시에 누가 침입했다고? 홍건적과 왜구. 됐어요? 자, 그럼 이 지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지도를 보시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고 원에서 명으로 넘어가고 가마쿠라 막부에서 이렇게 일본의 무슨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남북조 시대가 종식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기 가마쿠라 무로마치 막부. 그 다음에는 남북조 시대. 그렇게 등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삼국이 그 당시에는 전 세계라고 일컬어졌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14세기 왜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네, 왜구는 우리나라만을 침략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전체를 힘들게 했었는데요. 이 왜구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공부를 좀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을 보자면 우리나라 전 국토가 거의 초토화되었었던 게 14세기 말, 14세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중국의 해안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시간이 있으면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안타깝게도 못 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조선의 건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 과정이에요. 자, 건국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교과서 설명. 자, 요거는 그냥 참고해서 읽으시면 될 거고요. 그냥 순서대로 우선 설명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위화도 회군입니다. 위화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거기서 회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교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가 원나라가 그 당시에 지배했었던 천령 이북의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 아니야? 원나라가 다스렸던 그 땅 우리 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통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가지고 있는 땅 우리가 가진다. 그래서 최영이라고 하는 당시에 최고 장군 중에 최고였던 사람이 안 되겠다. 가서 명나라로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요동정벌을 단행을 했는데요. 이에 이성계는 가면서도 굉장히 투덜투덜합니다. 왜? 당시가 여름이었거든요. 한참 장마철이었어요. 그래서 가면서도 투덜투덜. 왜? 가면 너무 크게 깨지거나 자신의 부하들이 죽을 것이 너무 당연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최영에 대해서도 당연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압록강의 위화도라고 하는 곳에서 군대를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 글자로 줄여서 위화도 회군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네. 위화도 회군. 쌤, 위화도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록강이 흐르는 여기에 여기 위화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위화도에서 회군했다. 그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돌아와서 자신이 그냥 명분이 없이 돌아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명분을 세웁니다. 아,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88년에 위화도에 회군을 하고 돌아와서 그 당시에 사나이 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어떻게 해? 무라도 썰어야지 라는 느낌으로 당시에 있었던 자신을 요동으로 보냈던 최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권력을 틀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했었던 일이 가장 중요했었던 일 중에 하나인 과전법 되겠습니다. 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기본, 근간입니다. 무엇의 근간이냐? 토지제도의 근간이죠. 자, 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다라고 하는데요. 과전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진 4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 즉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토지를 몰수하고 그것을 신진 4대부에게 줌으로써 이 신진 4대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힘을 그대로 자신이 받아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전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조선을 건국하는데요. 그때 걸림돌이 되었었던 정몽주를 제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조선의 건국 당시에 있었던 원나라가 차지했던 쌍성 총관부였고요. 그것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되지 않자 요동정벌 그리고 위화도 회군까지 이어지는 그 장소를 보여주기 위해서 들고 온 것 되겠습니다. 천령 여기입니다. 자, 조선을 건국하는데 신진 4대부 2개 이렇게 쪼개져서 지난 시간까지 봤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래요. 온건개화파 출신들은요. 주로 고려 왕조를 유지하고 대토지 소유도 그냥 조금 바꾸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급진파 신진사대부 즉 적게 있었던 이 소수파였던 사람들은요. 완전히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 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과전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역성혁명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지금 과전법이 실시가 되었는데요.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교과서에 되게 어렵게 표시가 돼 있어서요. 그게 교과서에도 설명이 돼 있습니다. 왕이 부덕해 민심을 잃으면 덕이 있는 다른 사람이 천명을 받아서 새로운 왕조를 세워도 좋다. 이게 유교정치 입장에서 나온 말인데요. 즉 성을 바꾼다. 성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야? 그래 왕시성을 가지고 있었던 고려 왕조에서 그렇지 이씨성으로 바꿔도 돼. 왜? 왕이 덕을 가지지 못하고 민심을 잃으면 바꿔도 된다. 그 이야기 거기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사상에서 등장하는구나. 그렇게 등장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은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자, 과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자면 권문세족들의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 문서를요 불을 태워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 신진 4대부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경제 파트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조선의 건국 과정은 빠르게 보면 무슨 회군부터 시작해서 위화도 회군, 그리고 과전법, 누구에게서 권문세족에게서 신진 4대부에게 경제적 기반 마련하게 바꾼 것, 그러고 나서 조선을 건국을 하는 거고요. 조선 건국 이후에 한양으로 천도하는 게 있습니다. 자, 국호라고 하는 것을 조선으로 건국을 했었던 까닭은 어느 나라를 계승한다라는 의미다. 고조선이지요. 그래서 원래는 조선이었었던 그 단군이 세웠었던 조선의 이름에 앞에 옛 고자를 붙여서 앞에 있는 조선, 오래된 조선이다 라고 하는 이름과 이제 세운 조선을 구분하는 이것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으로 천도하는 것은요, 좀 늦습니다. 네, 한양으로 천도를 하는데요. 이때 천도할 때도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했대요. 야, 왜? 개경이 좋은데? 개경이 좋단 말이야? 라고 하는데, 개경이 좋다는 것을 반대했었던 까닭 중에, 끌고 한양으로 천도했던 까닭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개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즉, 개경에 있었던 귀족들이 고려에 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고, 고려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네, 천도하려고 했었던 입장이 강했다고 해요. 이 한양 천도를 가장 크게 밀어붙였던 사람은 태종 이방원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한양이 어디냐? 지금 현재 서울의 그 경복궁 군 근처, 네, 거기를 한양이라고 부릅니다. 네, 한양은 뒤에 가서 지금 지도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한양 천도의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되게 좋아요. 뭐 중앙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 뭐 교통도 편리하고 물자도 풍부하고 방어 유리하고 이렇게 쭉 적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하기 앞서 한양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한양은 지금의 서울과 같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절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아닙니다. 서울이 훨씬 큽니다. 그럼 쌤 한양은 어디예요? 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죠. 한강 위입니다.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북 지역의 일부만 이렇게 한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서울은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고요. 한양을 이제 천도를 하면서 궁을 만드는데요. 지금도 그 궁 중에 제일 유명한 궁들이 요렇게 더 있습니다. 경복궁이 정궁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중심에 있고요. 창덕궁과 창경궁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궁인 경복궁이라고 하는 궁은 불에 타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왕들이 가장 오래 산 궁은 아닙니다. 가장 오래 왕들이 살았던 궁은 창덕궁, 오히려 창덕궁은 훨씬 더 오래 살았고요. 창경궁하고 창덕궁은 옆에 등을 같이 대고 있는 듯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문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4대문과 4소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대문 쪽 이렇게 있죠. 남대문이라고 흔히 불렸었던 숭례문, 동대문은 흥인지문, 숙정문, 북대문, 그리고 돈이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름은 보시면 임, 의, 예, 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쌤 숙정문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여기 지자가 네, 포함이 제가 알기로는 이 옆에 지가 있는 문이 따로 있었는데, 네, 이름이 없나요? 네, 어쨌든 이름이 그렇습니다. 인의 예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사극을 보시면 아니 종묘와 사직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거나 종묘 사직을 생각하옵소서 이걸 줄여가지고 종사를 생각하옵소서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종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은 여기에 있죠. 종묘는 왕들의 그 왕의 어르신들, 네, 선조들을 모아놓은 장소고요. 사직은 토지신을 모신 곳입니다. 즉 왕의 조상을 모신 곳이니까 국가의 정통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직은 토지신, 즉 농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당시의 경제를 기반하는 정치와 경제를 각각 상징하는 단어가 종묘와 사직입니다. 위치는요. 왕의 입장으로 왕이 앉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쪽을 향해서 앉았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경복궁에서. 그리고 해가 뜨는 동쪽인 종묘가
그리고 왼쪽에 있고요. 왕의 왼쪽. 그 다음에 사직이 왕의 오른쪽.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하고 똑같이 얘기해 보자면 왕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러니까 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바라보는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중요한 겁니다. 즉 좌의정, 우의정이 중요한 순서입니다. 당연히 영의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좌의정이 그 다음, 우의정이 그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해 뜨는 장소가 동쪽이니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네 지금도 이렇게 있는 궁들 4대 궁이라고 얘기를 5대 궁이죠. 5대 궁이라고 얘기한다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 경희궁이라고 하는데요. 경운궁은 나중에 이름이 덕수궁으로 바뀌어서 현재 많이 가는 곳이 여기가 시청입니다. 서울시청. 종묘는 현재도 지금 유네스코 지정이고요. 가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 서울의 장소 중에 한 곳입니다. 가면 별천지예요. 약간 여기가 서울인가? 여기서 바라보면 높은 건물, 서울의 높은 건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멋있죠. 그래서 동양에 뭐라고 해야 되지? 서양에 있는 파르테논이 있다면 동양에는 종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뭐 국뽕쩌네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종묘를 그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꼭 가보세요. 그다음 사직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의 신인 사와 곡식의 신인 직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 이렇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전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쭉 뚫려가지고 옛날에 청계천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여기 종로가 있었던 종로거리 되겠습니다. 네, 시전상인들 쭉 네, 요런 식으로 있었다고 해요. 네, 동서남북 이렇게 홍지문이네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현재 숙정문인데요. 옛날 이름이 홍지문. 그렇지. 그래서 인의예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 믿을 신, 보신각종이 정중앙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게 무한도전에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이제 중요한 거 빠르게 가보도록 하지요. 자, 이 왕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왕의 업적이 4명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5명이 등장할 줄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태조 이성계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한 일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한 일이 많았던 거에 비해서 태조 이성계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 중요했느냐? 정도전이 중요했습니다. 삼봉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나라의 디자이너입니다. 아까 봤었던 한양의 그 인의예지 혹은 경복궁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인 게 전부 다 정도전의 업적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자, 태조 때의 정치는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줄을 좀 꺼보시죠. 정도전과 그 조준 등의 개국공신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특히나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은 왕보다 뭐가 훨씬 중요해져야 된다. 재상 중심.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특히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중요한 통치 이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의 업적보다는 정도전의 업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방원, 나중에 태종이 되었었던 태종 이방원 등이 이 정도전이라든지 재상 중심의 정치, 즉 왕을 왕따시키는 것 같은 이런 정치에 불만을 일으키고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요. 그것은 1, 2차 왕자의 난으로 갈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태조의 왕자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성계 아들들이 많았는데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벌어진 싸움을 왕자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1차 왕자의 난은요. 이방원을 중심으로 한 왕자와 종친 세력이 정도전과 세자를 제거한 것입니다. 2차 왕자의 난은 실권을 장악한 이방원에 대해서 이방간이 일으킨 것이죠. 이 두 개 다 1, 2차 왕자의 난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느냐? 네. 태종 이방원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누가 왕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었느냐.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태종은 좀 마다합니다. 내가 좀 하는 것보다는 형이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정종이 2번째 왕이 되고요. 태종은 3대 왕이 됩니다. 네. 자, 그럼 태종의 업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은 국왕 중심의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직계제를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별표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을걸요? 이게 중학교 시절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육조직계제는 무엇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육조에다가 직접 명령을 내리고 직접 보고를 받는 겁니다. 즉
중간에 의정부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신하들의 이야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국왕이 직접 정치적인 이 힘을 발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왕권 강화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하죠. 자, 그러고 나서 종친과 외척들, 종친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종가, 이씨 집안의 친척들의 정치에 참여 안 돼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외척, 자신의 부인의 집, 그쪽도 안 돼라고 하는 겁니다. 종친과 외척, 즉 무슨 말이야? 친척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서서 이 정치를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느냐? 하지 마라. 왜? 왕권 강화에 방해된다. 하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혁파했다라고 하느냐? 사병을 없앴다라고 합니다. 사병은 무슨 말이에요? 사사로운 병사라는 뜻입니다. 누가 가지기를 사병은 누가 가지는 거? 그러니까 왕 이외의 권력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엄청나죠. 거기다 더해가지고 무슨 법을 실시했다라고 얘기하냐면 호패법을 실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호패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의 주민등록제도하고 비슷합니다. 호패를 남자들, 옛날에는 여자들을 시민으로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의 허리춤에 이것을 차게 합니다. 누구에서부터? 아주 위에 양반부터 밑에 있는 노비들까지 모두 다 차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구 동태를 파악하는 거야.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즉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인지,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엄청나죠. 거기다 양전사업까지 실시하는데요. 양전사업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헤아릴 양자입니다. 헤아리다. 뭘 헤아려? 밭전. 그래, 논이나 밭 같은 거, 땅을 조사하고 땅을 헤아리는 것을 양전사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태종 이방원은 피를 흘려가면서 왕권을 딱 잡고요. 그리고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라든지 사병을 혁파하든지 호패법을 실시했다. 즉 태종 이방원 옆에는 뭐라고 적어놔야 된다. 왕권 강화. 누구하고 되게 비슷한 왕이야. 광조하고 되게 비슷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호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호패는요. 왼쪽에 있는 것은 김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건 노비의 것입니다. 네, 요 지금 김희라고 하는 사람이 찾던 것은요. 상아로 만들었던 호패이고요. 이 사람은 장원급제했던 사람입니다. 즉 1등. 사법고시 1등. 엄청난 인물이구나. 그리고 요건 뭐냐? 노비노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비노자. 쌤 노비노자요? 네. 잠시 보여드릴게요. 노비노자, 종노자, 종노자. 요거 보이시죠? 네, 요거. 그러니까 종인 이씨 집안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까지, 노비들까지도 호패를 찾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종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세종. 자, 세종입니다. 세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너무 엄청난 임금이죠. 안 한 게 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았죠. 눈을 너무 많이 써서 눈에서 진물이 나기도 했다고 하고요.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나?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지금 역사학자들이 아니죠. 한글 학자들이 판단하기로는 예전에는 뭐 지편전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다 대부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훈민정음, 즉 한글 창제는 누가 혼자 솔프를 했다. 네, 세종이 혼자 했다. 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 자, 세종입니다. 세종은 태종이 마련했던 강력한 왕권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교 정치의 이상을 추구했지요. 그래서 무슨 전을 설치했다? 치편전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경연이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했는데 경연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임금 공부하는 겁니다. 임금이 공부하는 것. 유학의 경서를 강을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힘듭니다. 생각보다 힘들어요. 왜요? 라고 한다면 이게 혼자서 하는 게 1대1로 하는 과외가 아니에요. 왕은 혼자 있고요. 그 학자들, 신하들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읽은 책을 두고 1대 거의 뭐 20, 10 이 정도로 계속 강론을 하는 겁니다.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요. 토론을 하는 거예요. 논박을 막 하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거 며칠에 한 번씩 하느냐. 많이 하면요. 뭐 하루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일주일에 두어 번씩 합니다. 두서너 번씩. 네. 아유, 많죠. 생각을 해봐요.
누구랑 토론을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전에 뭐도 읽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책 읽고 나서 준비도 해야 되고, 엄청 힘든 일입니다. 네. 그래서 경연을 활성화했다. 경연을 담당하는 부서가 집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 다음, 의정부서사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자, 육조직계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왕권 강화를 담당하는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의정부서사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의정부서사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줄 끄시면 되겠네요. 왕권과 신권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네. 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겠다. 그리고 세종은 이 밸런스를 가장 잘 맞췄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엄청난 인물이죠. 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교과서는 여기까지 적혀있지만 우린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을 정벌하고 사군육진이라고 하는 것을 개청했다라고 하는데요. 사군육진은 여기입니다. 여기 4개의 군과 6개의 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진을 막아내기 위해서 최윤덕 장군을 이쪽으로, 그 다음에 김종서 장군을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각각 차지했던 곳이고요. 그래서 현재의 이 국경선을 그렸었던 인물이 세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요 쓰시마, 즉 현재 지금 우리가 대마도라고 불리는 그곳까지도 찾아가서 왜구를 정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세종은 위와 아래, 위아래 어쨌든 위아래, 위와 아래 여진과 일본을 각각 정벌하고 개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방까지도 든든히 했던 인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세종 때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요. 이거 하나씩 읽어볼게요. 요거 뭐예요? 요거 치구기, 요거 해시계라고 불리기도 하죠. 요거는 물시계. 요거 어렵게 얘기하면 앙부일구. 그쵸? 해시계.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어렵게 읽으면 자경루. 그렇지, 물시계. 요거 뭐예요? 요거 많이 봤는데. 네, 혼천의라고 불리지요. 네, 요렇게. 그래서 요런 게 있었구나. 이거는 사실은 자경루에 이 한 명만 보이는 거라서요. 크게 얘기하면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찬된 서적인데요. 와, 농사직설. 이거 뭐예요? 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농사의 달인들, 즉 우리나라 풍토법에 맞는 농법을 수집하기 위해서요. 각지의 농사를 굉장히 잘 지는다라고 하는 농사의 달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만든 책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 전에는 거의 중국의 농사법을 알리는 그 글을 뺏겨왔거든요. 이거 다릅니다. 그 다음 칠정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칠정산을 한양을 기준으로 7개 운동하는 천체, 즉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7개를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만든 그 산, 마운틴 아니고 계산할 때 산수할 때 산, 그 산. 그래서 천체와 관련된 역법서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되네. 넘어갈게요. 어머머. 제가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놨나요? 내가 지금 뭐 했나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자, 세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입니다. 세조는 다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쌤, 세조가 누구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보여줘야 되나?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거 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영화 관상에 나오는 수양대군의 이 지리는 장면 아시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 역사 영화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등장 씬이라고 하는데 이 등장 씬을 좀 보여드릴게요. 다 못 보여드리겠네. 네, 역적의 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이 수양대군을 그리는 영화 관상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죠. 네. 이게 누구를 그리는 거냐? 네, 세조입니다. 왜 이렇게 세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어린 단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단종은 세종의 손자입니다. 세종의 아들이 문종이 왕이 되었고요. 단종이 그것을 잇는데 문종이 굉장히 허약해가지고 빨리 죽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단종이 등장을 하는데 단종이 힘이 당연히 약간 어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에 누가 정변을 일으켰다. 수양대군이 정변을 일으켜서 세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조라고 하는 임금은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제거하고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쫓아냅니다. 사실 자신의 조카였던 단종을 죽이기에는 좀 자기 손이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쫓아냈는데요.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조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을 한 거니까 사실은 이 세조는 귀 따가워서 못 잡니다. 당시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진짜 목숨 걸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조 나가라 이런 식의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왕권을 다시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세종이 했었던 의정부 서사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조직계제를 다시 실시했다. 그리고 종친을 등용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종친은 할아버지가 쫓아냈었던 그 종친들 아닙니까? 왜 이 종친을 다시 등용시킬 수밖에 없느냐? 일을 안 하겠다 사람들이 같이. 니하고는 안 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종친을 등용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물론 그리고 자신을 백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합니다. 왜 폐지했을까요? 시끄러우니까. 하도 들어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되던 니 그래 살래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직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직전법은 과전법이 변해서 직전법이 된 거고요. 이 경제 부분 들어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종입니다. 성종은 집현전을 계승하여 홍문관을 설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조가 없었던 그 집현전을 다시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을 경연을 다시 만들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국대전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국대전은요 우리나라의 조선이죠.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법전 완성판이 되겠습니다. 성종이 이것을 완성시킴으로써 이름을 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고요. 물론 중앙정치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성종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림을 등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사림을 등용했던 까닭은 훈구를 나중에 견제하기 위해서 요건 뒤에 가서 설명을 또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실 텐데요. 조금 더 빠르게 해가지고 여러 번 들어주시면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시작하면서 다른 것도 설명하고 문제 풀면서 시작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